반갑습니다. 데일리마켓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좋은 뉴스만 나온 건 아니죠. 미국의 클래리티법 처리는 아시는 것과 같이 9월로 좀 밀렸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하드웨어 지갑에서는 보안 문제도 발생을 했죠. 여기에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2100만 개 공급 제한을 둘러싼 논쟁까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이라면 투자 심리가 흔들릴 만한 뉴스들이죠.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은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모 증권사 크립토 리서치 팀장님께서도 클래리티법 처리가 연기됐는데도 낙폭 자체는 크지 않다는 점을 최근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건 사실 계속 하락이죠.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를 어떤 호재 하나에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 부담이 동시에 나오는데도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미국 클래리티법의 8월 처리를 기대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을 미국에서 누가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좀 더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역할을 구분하고 디파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분야의 규칙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휴회 전에 처리가 되지 못했죠. 시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뉴스입니다. 게다가 기사에 따르면 9월 표결 가능성과 연내 최종 법제화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하죠. 9월 14일에 의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10월 초 다시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이 완성될 시간은 많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론이 하나 나오죠. 클래리티법이 연기됐는데 비트코인이 안 떨어졌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 상황이 조금 다르죠.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클래리티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법적 위치가 갑자기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안 연기를 버텼으니 비트코인이 무조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하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좋지 않은 규제 뉴스가 나왔는데도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급하게 던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에는 ETF에서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컸지만 최근에는 다시 유입되는 상황이라고 모 증권사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중요한 건 법안 제목 하나보다 실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는 거겠죠. 자, 이렇게 내용만 보면 좀 놀랍습니다. 최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비트코인 가운데 약 23만 3천 개가 움직였습니다. 8월 14일 가격 기준으로 약 1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정도 되는데요. 신규 비트코인 주소도 이달 초 약 26만 개에서 33만 개로 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7만 개 넘게 증가한 건데요. 이렇게 큰 물량이 갑자기 움직인 이유로 지목되는 게 하드웨어 지갑 콜드카드의 보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장기 보유자가 20조를 움직였다 이렇게만 보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동과 매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3만 3천 비트코인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주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물량이죠. 그 가운데 거래소로 들어간 물량은 약 2만 2천 개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거래소로 들어간 비트코인은 실제로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물량까지 전부 매도 물량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새로운 개인 지갑으로 옮겼을 수도 있고 전문 수탁 기관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주소로 자산을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조 원 이동과 20조 원 매도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콜드카드는 인터넷과 분리해서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게 하는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고 인터넷을 끊어놔도 결국 해커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공식 설명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콜드카드 측이 공개한 내용은 특정 펌웨어에서 새로운 시드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갑을 처음 만들 때 생성되는 핵심 비밀 정보가 충분히 안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니모닉이죠. 현재는 수정된 펌웨어가 공개됐지만 문제가 있었던 버전에서 이미 만들어진 지갑은 단순히 프로그램 업데이트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안전한 시드로 자산을 옮겨야 한다고 회사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콜드카드 측도 공식 페이지에서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술적 해킹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시드 생성 결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콜드월렛이라는 방식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다만 개인이 직접 보관한다고 해서 보안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이 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FTX가 무너졌을 때는 거래소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퍼졌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서 개인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개인 지갑도 관리 방식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나 전문 스탁 기관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소가 더 안전하다 혹은 콜드월렛이 더 안전하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보관하던 각자의 위험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이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관이 전문적으로 보관해주는 수탁 시장도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반감기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2100만 개 공급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죠.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과 비교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특징입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채굴돼서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씩 줄어듭니다. 현재 채굴자가 받는 블록 보상은 블록당 3.125 비트코인인데요. 이 보상은 계속 줄어들고 현재 구조가 유지된다면 2140년쯤에는 신규 발행이 아예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피터 토드가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140년 이후에도 아주 적은 양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새로 발행해서 채굴자에게 보상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유는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 때문인데요. 지금 채굴자는 크게 두 가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받고 이용자들이 내는 거래 수수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신규 발행은 반감기마다 계속 줄어들죠. 결국 언젠가는 거래 수수료만 가지고 채굴자가 계속 네트워크를 지켜줘야 됩니다. 피터 토드의 주장은 정말 간단합니다. 거래 수수료는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장기적으로 채굴자에게 안정적인 보상을 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이라도 신규 비트코인을 계속 발행해서 채굴자가 네트워크를 지킬 경제적 이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반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결국 계속 찍어내는 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고요. 피터 토드의 주장은 개발자 한쪽에서 제기하는 논쟁입니다.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록스트램 애덤백은 2100만 개 공급 원칙을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고, 마이크 셰일러 역시 특정 집단의 필요에 따라 합의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공급 상한을 실제로 변경하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드포크라는 상당히 높은 장벽을 넘겨야 됩니다. 최근 다른 프로토콜 변경안인 BIP 110도 채굴자들 지지율이 약 2.53%에 그치면서 목표했던 55%를 크게 밑돌았고 사실상 추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례만 봐도 비트코인의 핵심 규칙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신규 발행이 거의 사라지는 시점은 2140년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죠. 물론 2140년이면 먼 미래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것도 조금은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가격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앞으로도 2100만 개라는 공급 규칙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네트워크가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2100만 개라는 희소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채굴자에게는 네트워크를 계속 지킬 만큼 충분한 보상을 줄 것인가, 이 문제는 언젠가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논쟁이 시작됐다는 것과 실제로 공급량이 바뀐다는 건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에는 세 가지 부담이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클래리티법이 9월로 밀린 거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낙폭은 크지 않았고 현물 ETF에서는 최근 기간의 자금 유입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콜드카드 보안 문제 이후 약 23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가 매도로 나온 물량은 아니죠. 실제로 거래소로 들어간 건 집계된 물량으로 치면 2만 2천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00만 개 공급 상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공급 상한 변경이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변경하려면 네트워크 전체에 매우 광범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도 비트코인이 버텼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ETF 자금은 다시 빠질 수도 있고요. 거래소로 들어온 22,000개 비트코인은 실제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클래리티법도 예상보다 더 오래 지연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도 정말 단순해집니다. ETF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가, 거래소로 들어오는 비트코인이 계속 증가하는가, 그리고 2100만 개 공급 원칙에 대한 시장 합의가 계속 유지가 되는가. 저는 지금 비트코인에서 가격 몇 %보다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가 많아서 강한 시장과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와도 매도세가 크게 나오지 않는 시장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최근 비트코인은 적어도 두 번째 모습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비트코인의 방향을 판단하려면 새로운 호재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시장이 악재를 계속 받아낼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안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가격보다 구조를 봤는데 막상 차트 앞에 앉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차트의 정석 도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맞춰서 쓴 실전 교재고요. 1권과 2권 두 권 세트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마켓의 마커스였습니다.